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김창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안산의 청문당이라는 고택입니다. 조선시대 후기 표암 강세왕 선생이 이곳에 머물면서 작업을 하셨던 공간으로 유명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요즘 흔히 말하는 한류 열풍, K 콘텐츠의 글로벌한 열풍,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선조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고택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 문화 관련한 단어들 26개가 수록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류나 K-드라마 같은 단어들과 함께 불고기, 김밥, 동치미 이런 한국 음식의 이름들, 한복, 만화, 심지어는 먹방, 또 대박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현재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또 한국 문화의 글로벌화가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한류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의 일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 2000년 정도에 제가 중국의 내몽고 지역을 여행을 했는데 그 고비 사막 한가운데서 H.O.T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류라는 말도 아마 그 무렵부터 쓰이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00년 2월에 H.O.T의 북경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 10,000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들어서 환호한 일이 큰 화제가 됐었죠.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이른바 윤사마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것이 2003년이고요. 대장금이 중국과 일본, 나아가서 이란에서까지 거의 90%에 가까운 시청률을 올린 게 2004년, 2005년 무렵의 일입니다. 이때만 해도 한류는 주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국한된 그런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류가 단지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 북미, 남미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글로벌한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 SM 타운 월드 투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의 K-팝 팬들이 파리 루브르 광장에 모여서 파리 공연을 연장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플래시몹 커버 댄스를 춘 그런 일이 큰 화제를 모았죠. 결국 파리 공연이 하루 더 연장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저 유명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 바로 이 노래가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죠. 그때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 바로 BTS 열풍이 불어닥치죠. BTS는 전 세계적인 팬덤을 확보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2020년 8월에 마침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세대가 한창 그 팝송을 열심히 듣던 70년대, 80년대 무렵에 한국 음악이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할 거라는 꿈은 아예 꾸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 BTS는 지금 내놓는 노래마다 차례대로 정상을 기록하고 있죠. K-팝만이 아니죠. 2020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 이어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포함해서 4관왕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카데미 영화제 역사에서 외국어 작품이 작품상을 차지한 건
이 기생충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죠.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한류라고 하는 K 콘텐츠의 글로벌한 열풍이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21세기 전반기를 규정하는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21세기에 오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처럼 놀라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냈고 또 그것이 세계적인 열광을 얻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류 현상 초기에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그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근접성 때문에 비교적 쉽게 아시아 지역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동안 이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홍콩이나 또 일본의 문화 콘텐츠 생산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그 빈 부분을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한국의 콘텐츠가 일시적으로 메워주면서 한류 현상이 생겨났다. 이런 설명이 또 있었죠. 하지만 이런 설명은 이후 한류의 열풍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건 어찌되었든 이 한국의 문화가 그만큼 질적, 양적인 성장을 기록했고 높은 질적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는 어떤 산업적인 환경과 인프라, 또 하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사람이죠. 창의적인 인력입니다. 우선 산업적 환경과 인프라라고 하는 점을 보면 한국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문화산업은 오랫동안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고 또 콘텐츠의 질적 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죠. 이 90년대 들어오면서 문화시장이 개방되고 동시에 대기업의 문화산업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걸맞는 합리적인 산업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이를테면 영화 제작에도 합리적인 기획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고요. 대중음악의 경우에도 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화된 제작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또 디지털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 IT 쪽에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이 이루어졌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인터넷 보급률도 가장 높고 또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가장 앞선 기술도 갖고 있죠. 그런 네트워크를 무대로 이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또 콘텐츠 산업의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자유롭고 적극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이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군사 독재 시절에 내내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검열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중문화 콘텐츠는 엄격한 검열 제도로 규제되어야 했죠. 민주화가 되면서 이 검열 권력의 힘이 약화되고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대중의 자기 표현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활발하게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기반한 이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특히 젊은 세대의 다양한 자발적 콘텐츠들이 자유롭게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사람이죠. 인력입니다. 이 군세 독재 시절 엄격한 검열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우던
젊은 청년 세대들이 민주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화 부문입니다. 민주화 과정과 함께 과거라면 충무로에 갈 생각을 아예 포기했을 사람들이 그쪽에서 전망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세대에 의해 시작이 됩니다. 만일 군사 독재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영화들, 이를테면 기생충, 괴물, 변호인, 실미도, 택시 운전사, 이런 영화들은 아예 제작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군사 독재가 물러가고 검열 권력이 약화되면서 재능이 있는 인재들이 바로 이 부문에서 자기 전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세상을 호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한 가지만 데려간다면 저는 바로 민주화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민주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 속에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한류와 K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어떤 열풍으로 나타난 거죠.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 문화가 얼마나 다양한가,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 성장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한 성공이 궁극적으로 민주화의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죠. 요즘 흔히 외신에서 한국 문화의 이 글로벌,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이 국가의 정책적 지원 덕분이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국가의 지원 없이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거야. 일종의 폄하의 시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자꾸 한류의 성공을 자기 업적처럼 이렇게 홍보한 그런 탓도 있겠죠. 앞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전망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고 자율화되고 하면서 문화가 다양성을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 논리가 득세하면서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이 억압될 위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민주화와 함께 국가 권력의 검열은 사라졌지만 자본 논리와 시장 논리가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자본의 검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문화적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거죠. 이 대기업이 만들어낸 이 1000만 관객 영화들 뒤에는 수많은 작은 독립 영화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또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아이돌 팝의 열풍, 그 뒤에는 또 수많은 인디 음악이 불확실한 생존 가능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문화적 창조성의 잠재력은 바로 그런 마이너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주류 시장을 살리고 그걸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꽃피우고 새로운 창조적 인력이 꾸준히 만들어질 때 그때 K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낙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문화 K 콘텐츠 산업의 어떤 열풍이 민주화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억압이 사라지고 자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인력이 만들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꽃피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 앞으로 이 자본 논리, 시장의 논리를 어떻게 통제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비주류 시장을 살릴까? 여기에 이 K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른바 K 콘텐츠의 글로벌한 열풍, 한류 열풍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된 궁극적인 역사적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을 보면서 많이들 즐거워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현재 한국 문화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늘,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어떤 위협, 그것에 대한 극복의 방안으로서 비주류 시장의 활성화, 그것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